선생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리역보다는 상수역을 더 많이 설명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이제 하늘이라는 거죠. 여기 짧게 이런 이렇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인데 이제 요거 이제 오늘 뭐 이런 걸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설명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거 이제 그 뭐냐 하면은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점괘를 부탁을 했어요. 또 한 번 뭐를 한 자기가 뭘 사업을 하는데 외국에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외국에 가서 이제 구체적인 건 다 얘기할 게 없고 외국에 있는 그 사람을 파트너를 하나 만났는데 뭐 이 사람이 광산을 하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해도 되겠느냐 뭐 이래 해요. 그래서 내가 점을 쳐준 거는 아니고 자기가 점을 쳐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 이제 대충 뭐 그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제 이게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줘야 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내가 설명해준 내용을 좀 이걸 적게를 푼 거예요. 이 주역을 풀어낸 걸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하늘이란 말이에요. 하늘, 참. 근이라고 그러죠. 요거는 이제 택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요거 이제 모셨다라는 건데, 모택자는 못인데, 못 밑에 하늘이 있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럼 못 밑에 하늘이 있다는 게 대체 우리가 이제 이 자연 현상에서 못 밑에는 하늘이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늘은 저 위에 있고 못은 저 밑에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뭐냐? 못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잖아요. 물을 하늘 위에 못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는 구름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하늘 위에 구름이 있으면 당연히 지금 사업한다고 뭘 하고 이래 그동안에 기회를 못 잡아가지고 애를 많이 써왔다. 예, 고생해 왔는데 내가 보는데 이번 이 캐를 보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한 거는 정반대야. 이 캐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 온 것이 반대로 내가 볼 때 그래 사업이 어려운 걸로 그렇게 이제 본 거예요. 나는 어떻게 봤냐면 그렇게 안 본 거야. 하늘 위에 구름이 꽉 보여가고 있잖아요. 그냥 비가 내리잖아. 자연히. 이 형국이다. 그래서 사업을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그래서 해석하는 한 방법을 내가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그 주역이라는 게 너무 복잡하고 거듭하게 보면은 해석이 점점 내가 늘상 하는 얘기인데 어려워지고 간단하고 쉽게 접근해 들어가면 오히려 풀기가 쉬워진다. 관상 같은 것도 그렇고 수상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것도 놔두고 어떤 걸 주부석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냐면 불 그러고 이제 또 못 아까 모양으로 그래 이제 이게 뭐냐면 혁이라는 캐예요. 그 택화혁이라고 하는 캐인데 우리가 이제
인생에 있어도 이제 참 빛나본 사람 왔네. 오늘은 뭐 어째 빠져나 했구만. 일찍 와서 같이 점심도 먹고 공양하고 그러지. 아니 그 우리 박 선생님도 그렇고. 근데 이제 택화혁이라고 하는 캔데 이것 여기에도 이제 마찬가지야. 여기에도 이 불이 여기 밑에 있잖아요. 못이 위에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지난번에 동인이라는 캐에서도 이제 보고 이런 걸 봤듯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입니까 이게 태양을 뜻한단 말이에요. 태양. 예? 예, 이건 이제 지금 그냥 하늘은 완전히 양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불을 뜻하는 요 캐는 이제 대개 자연 현상에서 볼 때는 이제 태양을 뜻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돼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도 그럼 여기 못하게 되면 이 구름을 뜻한다 그러면 대개 사람들이 뭐예요? 이 택화혁을 설명할 때 구름이 꽉 끼어 있으니까 그 속에 구름 속에 태양이 가려져 있다. 가려져 있다가 구름이 빗겨지면 그 구름을 벗어나는 태양으로 해가 또 벗어나. 그래서 그걸 혁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 않고 이 우선에 우리가 이제 좀 그 한 가지 더듬어 봐야 될 것이 이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제 중국의 땅덩어리가 들면 대륙 지역이잖아요. 그 여기에 이 주역에 한 가령에서 주공이라든가 이런 주역을 만든 문왕이라든가 무왕이라든가 주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나라의 그 창업에 그 협력한 그 주역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중국 내륙의 사람이라 이 사람들은 바다를 못 본 거야. 한 번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역에는 바다를 상징하는 자연 구석이 없어요. 이건 내 나름대로의 해석이야. 그 바다를 상징하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바다를 못 봤다는 뜻이에요. 그 대신 뭐예요? 그게 그 무슨 동경호를 봤다든지 또는 항아를 봤다든지 이런 걸 봤단 말이야. 그 고대인들이 볼 때 그런 바다 그 강 같은 거 이런 건 또는 그 호수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 있는 호수도 보면 큰 호수는 가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아따 호수 크다. 물 이런데 중국 같은 데 가서 보면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어마어마하게 크다. 아무르강 옆에 내가 가서 내가 본 강 중에서는 제일 큰 강을 내가 봤어요. 중국에 가서 항아도 내가 가서 보고 양자강도 가서 봤는데 양자강은 장강이다 뭐 강이 길다는 것이지 크다 뭐 이런 느낌은 없더라고. 내가 가서 보니까요. 그 양자강 그 막으면 삽삼대비라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것도 그게 배로 가지고 이렇게 한 5일 동안 댐 안에만 이렇게 여행을 하는 그런 그 코스가 있어. 그건 내가 여행을 해봤는데 그때도 그냥 기니까 계속 올라가도 끝이 없는 그 이쪽에 거석에서부터 저 항중 그거 뭐라고 그 댐 입구에서부터 올라가 배를 타고 올라가서 저쪽에 중경이라고 하는 것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3일인가 4일 걸려 올라가는데 배가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면서 근데 그렇게 긴 강을 한번 올라가 본 그런 거는 있었으나 그 강이 크다 이런 건 모르는데 이 아무르강 같은 경우는 이쪽 강에서 저쪽 강 언덕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러고 또 저 중국의 그 참 저게 러시아이고 뭐이고 그 시베리아에 있는 그 호수고 무슨 호수고
그 러시아의 그 유명한 호수 있잖아요. 바이칼 호수. 네? 바이칼 호수. 네, 바이칼 호수. 그 바이칼 호수도 가니까 우리가 가서 보는 경우는 아니 우리가 동해 바다를 가서 본다든가 서해 바다를 가서 본다고 하는데 지구상으로는 서해 바다라는 게 이게 중국 대륙이 있고 우리는 이쪽에 땅이 있으면 요거 좁은 거 아니에요. 그 큰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보면 그렇지만 여기서 볼 때 중국이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볼 때 이쪽엔 안 보이고 이게 수평선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바이칼 호수도 가서 보니까 수평선만 보여. 끝이 안 보이고 이게 아무르강도 그렇고. 예. 그래서 내가 그 강가에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감흥을 보고 문득 한 소절 시가 떠올라서 지은 시가 뭐냐 그거예요. 강물이 흐르고 인간의 마을에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이미 죽어 흙이 되는 한 사내의 꿈속에도 여전히 꽃은 피고 진다. 이런 시를 내가 썼어.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 강물이 흐르고 그 인간의 마을에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 인간의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역사가 있는 한 혁명을 꿈꾸는 사내의 그 꿈은 끝나지 않는 거다 하는 그런 걸 의미로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혁명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데에서 주역이 생겼어요. 그런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택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면 강가에 가서 서면 강에서 해가 솟는 걸 보고 호숫가에서 보면 호수에서 해가 솟는 걸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 말할 때는 이 택은 호수에서 해가 솟아오르는 그런 아주 분출해오는 그런 것을 일러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봤을 것이다.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그런 쾌상인데 이 쾌상에서는 이제 이건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주역에 이제 이걸 뭐 추석을 붙인 사람들이 그 한 것은 보면은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하는 것이 이롭다. 이 쾌를 얻은 사람은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혁명을 한 사람은 그 가장 그 뭐냐 적이 많이 생길 확률이 있어요. 항상 그 아주 혁신적으로 뭘 하면은 그리고 소규모 집안에서도 그렇고 소규모의 거석에서도 집단에서도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혁이라는 건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뭘 바꾸려고 그러면 그 바뀌는 것에 따라서 자기의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생기게 돼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잘 무마하고 달래가지고 바꿔야 되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너무 지나치게 무시하고 하면은 그 적이 생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비록 작은 것이라고 해도 새로움을 창조하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 낡은 것을 과감하게 바꿀 때는 낡은 것은 버려야 된다고 판단이 들면 과감하게 확 바꾸고 한 것이 우물쭈물하고 혁명은 그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있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쾌를 얻어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낡은 것을 바꿀 때 아주 가당성 있게 확 바꾸고 그렇게 하면서도 적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뜻이라고 봐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혁명이 없고 개혁이 없는 인간의 역사는 죽은 역사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제 주제를 역사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짧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우리 역사에 관심이 많은 이문 스님이 있어서 또 좀 그것을 하는데, 다른 이문 스님을 위해서 한 가지 먼저 순서를 바꿔가지고 한 가지 설명을 좀 하려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어떤 것이 있냐면 대륙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대륙사관. 이런 거 말 들어봤어요? 대륙사관. 이 대륙사관은 어떤 사관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 대륙사관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아이고 이게 민족사관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민족사관. 민족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게 뭐 자꾸 거슬러 올라가면 이상한데, 민족사관하고 대칭되는 역사관은 뭐냐 하면 식민사관입니다. 식민사관. 제국사관. 뭐 이런 건데, 그러면 이게는 이제 식민사관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어떤 사관이냐 하면, 강대한 제국이 약소 국가인을 자기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가서 무력으로 그 나라의 국권을 탈취하고 뺏끌면 식민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거기에는 참 아주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전략이. 그래서 이게는 그런 전략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지배하는 민족이 그 피지배 민족에게 뭘 심어주느냐 하면, 너희는 문화적으로 열등하다, 미개하다. 그리고 이쪽에 뭐냐면, 이 제국이 가져가는 게 실질적으로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는 선진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선진 문화. 그래 그 선진 문화를 가지고 가서 침범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야, 우리가 못 갖고 있는 자동차를 타고 오고 우리가 없는 총을 들고 가고 빵 땡기면 막 사람이 팍 죽고 뭐 이런 걸 가져오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뛰어난 민족이고 위대한 그 문화를 가졌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가고 교육을 시킬 때 뭐예요? 이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하죠. 받은 인테리들이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종교도 가져가가지고 주로 이제 그 18세기, 19세기 이때 보면은 서구 일강들이 기독교 같은 걸 가져가고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그냥 너희는 이 기독교라고는 이 고등 종교를 믿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종교는 미신이고 아주 야만적인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해가지고 싹 그래. 그래 지금 기독교 교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아프리카 같은데 있는 그 민족 신앙이라든가 이런 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대륙 가운데 가장 기독교를 많이 믿는 대륙이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싹 기독교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 아시아 지역에는 와가지고 대한민국만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실제는 뭐 다른 사지역에는 지금 현재 기독교가 크게 그 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저쪽에 가면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기에 원래 가지고 있는 토속 문화라든가 이런 거 싹 없어져 버리고 그 민족이 뭐 천주교, 기독교를만 하고 있죠. 그런 국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종교를 잃어버린 게 뭐예요?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야. 그 희망이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야. 내가 볼 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떻게 인식될지 모르지만, 필리핀이라는 나라, 내가 가본 나라 중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지구상에서 난 그렇게 못 사는 나라는 처음 봤어요. 이게 얼마만큼 비참하냐면요,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오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거리에 이제 우산을 쓰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우리 뭐는 행남 그게 그 보행로 있잖아요. 보행로. 그 보행로를 이렇게 가는데 무슨 자루 같은 게 하나 이래 있어. 비닐로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저기 뭔데 저런 누가 쓰레기를 저 버려갖고 저래 놨던나 보니까 그게 뭐 조금 간가 꿈틀꿈틀 움직여. 근데 그 속에 사람이 들었는 거예요. 그런 걸 둘러쓰고 비가 오니까 비 안 맞으려고 비닐봉 그걸 둘러쓰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한 지역이니까 천만다행이지 뭐 우리나라 같은 데 같으면 다 얼어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옷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입고 다니는 사람이 드물어. 얼마나 길거리에 나가보니까요. 가난한 이 위에 그 우리 소위 말하면 난닝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하나 걸치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 우통도 없어요. 밑에 팬티라고 할 수도 없는 천조가리 같은 그런 걸로 어찌 얇고지리 갈아가지고 그래갖고 삐쩍 마른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그런 사람이 뭐 한 태반이야. 가보니까 그런 걸 보니 그게 그러니 그 나라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지금 뭐 보면 형편없는 50년대 우리가 6.25 겪고 이래 했을 때는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필리핀입니다. 범하고 뭐 이런 나라인데 지금 그렇게 형편없이 됐는데 그 하여튼 그렇게 하면 그 제국이 가가지고 뭘 해주냐면 너희들의 역사는 열등한 역사다. 너희는 아주 그 민족도 열등하고 이런 것을 심어주는 것이 뭐예요? 식민사관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나라면 했냐? 우리도 식민지를 경험했잖아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라든가 뭐 같은 걸 싹 없앴습니다. 없애고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되게 가르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당시 일제 때 일본 사람 밑에서 교육받고 그래가지고 무슨 학자가 되고 또 대학 교수가 되고 그래서 여전히 행세하고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일본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으니까 뭐예요? 일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식민사관이야. 식민. 그래 거기에 대응해서 민족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관을 수립하는 거예요. 대칭되게. 그게 뭐예요? 민족사관이야. 이쪽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단재 신채호 이런 사람이고 이쪽에는 뭐예요? 무슨 무슨 이영도라 하나 뭐라 하나 무슨 그런 그 이상한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까지 제가 얘기할 건 없지만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동국대학교 총장도 하고 박정희 밑에서 무슨 문교부 장관도 하고 그렇게 한 사람 있어. 아주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식민사관 학자들 아주 친일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것이 대칭됐어요. 그런데 그러한 민족사관을 바탕으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지나치게 이 민족사관이 추구하는 것은 어떤 게요? 이거하고 반대일 거 아니에요. 식민사관은 우리는 열등한 민족이다. 당파싸움이나 하고 맨날 미신이나 숭배하고 뭐하고 이런 안 되는 민족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비해서 여기는 뭐예요? 우리 민족은 우수하다. 아주 대단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세계의 중심이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냐? 이 전 세계가 그 주역의 국가로서 한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래 민족화가 심하면 일본 같은데 뭐예요? 비하해가지고 막 바다 밑으로 쑥 가라앉아 버릴 거다. 그리고 한반도는 서해안 바다가 다 쏟아가지고 중국까지 말 타고 갈 수 있고 이렇게 될 기다. 이런 거 심지어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실제 서해 바다는 바닥 밑바닥을 보면 그 항하강이 서해로 오잖아요. 양자강이 와서 만나서 그 흘러갔던 그 강줄기가 서해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서해 바다는 깊이가 그 바다 전체 깊이가 얼마 안 돼요. 거의 대륙분까지는 아니지만 바다 깊이가 안 되고 그래 빙하기에는 거기 육지였다 하고 그래.
실지가. 그래서 그 빙하기 아니라 그 무슨 그게 뭐라 그걸 빙하기라고 하나요? 얼어 있을 시대. 그 이제 시대는 그랬다 뭐 이런 하는데 그러한 민족 사관이 지나치게 이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지나치게 우리 일문스님 같은 분한테 지나치게 익하면 좀 싫어할 거니까 이제 이걸 확대하는 거야. 확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우리가 중국 땅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한반도 땅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요. 예?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한반도 안에서만 우리 민족이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이쪽에 이제 이 만주 지역 이쪽에 이게 실지 광개토대왕이라든가 이런 그 옛날 북부여 같은 거 다 이쪽에 고조선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여기에 있었다 이거야. 그래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의 영웅들의 묘가 여기에 많이 있잖아요. 그 광개토대왕 묘도 여기 있고 뭐또 있고 다 여기에 있잖아요. 네, 이거 실질적으로 이 38선이 그 휴전선이 이렇게 꺼져 있는데 이 평양 여기가 그게 그래서 옛날 고조선의 터가 평양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이쪽에 여기 이제라고 하는 사람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확대해 가지고 대륙사관을 만드는 거야 이게요. 여기가 우리 민족의 중심지어다. 원래는 이거는 한반도 이거는 별거 아니다. 그 이게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면 심지어 이제 뭐냐 하면 고구려 시대의 영토만 이쪽에가 있는 게 아니고 고구려를 이어받은 후예인 고려도 실질적으로 여기가 중심지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좀 그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 하는 게 그게 뭐 전용 요 개성이 이거 고려의 수도였고 실질적으로 오늘날 말하는 이 두만강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그 국토를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세종대왕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반도 요 국토의 개념은 세종대왕 때 확보한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서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건 있어요. 간도지방이라고 하는 이쪽에 용정을 중심으로 한 이쪽 지역 단동, 도문, 용정 이쪽 지역으로 하는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그 우리 땅이었다 하는 그래갖고 일제 때 그 간도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간도협약이라는 게 그걸 해갖고 우리 땅을 그만 저 중국으로 넘겨줬다가 일본 놈들이 거기에다가 해갖고 만주국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 그런 걸로 봐서는 실제 우리가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야.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닌데 그게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뭐냐면 홍산 문화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뭐 요한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뭐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중국 대륙을 우리가 다 점령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굉장히 확대돼서 그 얘기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그래 대륙사관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얘기를 해놓고 그게 동서를 막론하고 역사를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시인보살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지장의 회장보살님도 계시니까 좀 어려운 얘기는 좀 싹 엿보이고 좀 흥미 위주로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영어로는 역사를 갖다 히스토리 하라고 그러면 히스토리야. 근데 뭐 그런 걸 뭐 뜻을 뭐 설명할 거 없고 그냥 생략하고 그 이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규정해야 될 거냐는 말을 이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정자로 딱 쓰면 이게 우리가 이런데 필기 같은 거 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하면 습관이 정자를 안 쓰는 사용하는 습관이 돼가지고요. 이게 그 석을 뭘 쓰려 그러면 정자로 쓰려고 하면 잊어먹어. 잘 모르는 거야. 평소에 우리가 그 펜으로 뭐 쓰던 습관이. 그런데
그 이제 역사라고 하는 이게 한문으로 보면 이러잖아요. 진할역. 이게 사는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기록할 사. 그러니까 사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록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벼슬이 옛날에는 이게 그 임금 옆에는 사관이라는 벼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조선시대 같은 데 이런 데는 사관이 굉장히 중요한 벼슬이에요. 그 임금이 가지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 임금도 잘하고 자기가 잘한 거 이런 거는 기록하는 걸 좋아하겠지만 자기가 잘못한 걸 기록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그걸 기록을 못하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관을 탄압한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절대 이 사관들은 그 조선시대 같은데 어떠냐 목숨을 내놓고 절대 임금한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조선실록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세계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중요한 기록의 보고라는 거거든. 그게요. 그 이게 한 사람이 기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협할 수도 있고 적당한 자기가 견해가 다를 수 있잖아요. 요게 가령 내가 지금 박근혜 옆에서 기록을 하는데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이 기록하면 무엇이든지 잘하는 걸로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박근혜를 싫어하는 사람이 옆에서 그거 기록하면 싫어하는 걸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는 이 사관이 객관적 기록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임금 옆에 한 사람만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임금하고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도 기록관으로 있지만 전혀 반대하는 사람도 옆에 있는 거야. 그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청와대에 있는 거는 뭐예요? 사관이라고 이런 기록하는 놈도 있지도 않거니와 기록한 것도 없애버리는 거야. 싹. 그 노무현이 자기가 했던 그 임기 중에 기록이 이승만, 박정희, 이 전두환 막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이 쭉 몇십 년 동안 했던 기록물보다 엄청나게 많은 수백 배가 더 많은 기록물을 노무현이가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기록을 다 보관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대통령 기록물 보관소라는 한 새로 그 성남에다가 집을 하나 지었거든. 그 세종문화 있는 그 연구소 있는 데다가 그래 지었는데 역으로 그걸 갖다가 이제 뒤져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제 노무현 공격하는 데 써먹으려고 뭐 이렇게 엉터리로 그것도 조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명박은 다시 기록물을 안 남긴다 그러냐 싹 없애버렸다 그러냐. 이게 엉터리인 거예요. 조선시대는 그래 안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는 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있냐. 적어도 7명 내지 5명. 이 사람이 24시간 거기 왕 옆에 붙어 다니는 거예요. 몇 시간, 몇 시에 누구를 만나가지고 뭐 했다, 방구를 끼다, 무엇을 먹었다, 이런 걸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기록한 걸 사초라 그래요. 사초. 아이고, 이게 그 사초라 그러는데 이 사초를 내가 하는데, 근데 이제 나는 좋게 기록했지만 저놈은 나쁘게 기록할 수도 있는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 똑같이 기록을 안 남긴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한 놈이 남기는 게 아니고 한 7명 내지 5명이 기록을 남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놈이 남긴 기록을 이놈한테 안 보여주고 이놈이 남긴 기록을 이놈한테 안 보여. 아무한테도 안 보이죠 내가 쓴 기록은. 그래가지고 딱 봉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남긴 기록을 딱 봉해가지고 창고에 딱 갖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그걸 못 열어봐요. 임금도 그걸 볼 수가 없어. 그러면 가령 우리가 이제 안이할 말로 세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단 말이에요. 세종.
이 세종이라는 한 임금이 있는데 그러면 세종에 대한 기록을 남길 거 아니에요? 이 세종이 자기는 이걸 못 보는 거야. 그러면 다음 때 임금이 때 가면 그걸 가지고 그 사초를 뒤지게 가지고 그래 그 이게 사관 배설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숫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수십 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교대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가 이제 한 7, 8명 맨날 댕기면서 기록하는 놈이 있고 나머지는 또 어떻게 된 있습니까? 전대 임금 때에 남긴 기록을 뒤다보고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그 정리하는데 뭐예요? 그 나머지 뭐 이렇게 없애는 것도 있지만 그 기록을 할 때 12시에 아무개를 만났다. 임금이 뭐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잖아요. 그럼 동일한 기록은 그대로 하고 거기에 대해 견해가 붙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사관이 내가 이렇게 보는 경우에서는 임금이 이건 잘못하는 짓이다. 그래 내가 그렇게 썼거든. 그러면 내 이름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내 이름에서 그렇게 내가 기록해놨다 이거야. 또 어떤 놈을 보면 아 그거는 참 그렇지 않다. 잘한 짓이다 이렇게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 이러면 그리고 후대 사람이 그걸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실록의 기록이에요. 그 옛날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그건 총을 맞고 막 그냥 그 총을 맞는 게 아니라 그 임금으로부터 탄압을 온갖 탄압을 받아도 양보하지 않아요. 그 사관은. 그래서 이제 그 자기 기록을 막 그 사화 같은 걸 일으키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막 그런 걸 했을 때 자기 기록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어떻게 남겼는가. 그렇지만 안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 역사학하는 것은 신활력, 지나간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러면 그게 역사의 정의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역사학하는 것은 어떤 게 중요하면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 해석. 그럼 왜 해석이냐? 기록하는 사람의 해석인 거야. 기록하는 사람이요. 그 이게 내가 얼마 전에 요 가까운 데니까 요 저 현충사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현충사. 언제 내가 한번 보살님들 한번 모시고 현충사 한번 끌어갈게요. 그 보살님들이 시간을 내주시면 내가 한번 그 이제 현충사라고 한 게 뭐예요? 이순신 장군의 영전을 모셔놓은 사당이 그 현충사네요. 그런데 그 이순신 장군이 뭘 한 사람입니까? 임금도 그렇게 기록을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관이 따대는 기록을 남기듯이 반대로 이 이순신은 자기가 일기를 써서 남긴 거야. 자기 삶을. 그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무수한 사람이 많고 그 중에 이순신 장군이 최고의 큰 공을 남겼어요.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부정할 수 없어.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전쟁에 승리한 걸로서는 전과로서는 이순신이 최고의 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실제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냐? 사명스님으로 봐요. 나는. 사명스님. 그것도 뭐 설명하려고 하면 복잡한데 간단하게 내가 설명할게요. 사명스님이라는 스님은 어떻게 됐냐 하면 스님으로서 성군을 만들어 가지고 외적하고 몇 번 싸운 정도가 아니고 이 양반이 뭐냐 하면 서울을 그 당시 한성을 탈환하는데 직접 참여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모시고 들어가요. 그것뿐만 아니고 전쟁 중에도 전쟁 외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일본 놈들하고 이제 계속 하고 또 그게 외교를 통해서 교란 작전을 써 심리전을 쓰고 그걸 하는데 사명스님이 그걸 하는 거야. 아주 그 당시 그러면 왜 다른 유생들은 그걸 안 하느냐? 겁이 나서 못 가. 적진 속에 스님이니까 생사를 초탈하는 스님이니까 쭉 가가지고 그래 그게 뭐
그러면 뭐입니까? 그 뭐 가등청정이라는 놈한테 가가지고 하는 말이 그게 가등청정이 삼행스님한테 물어. 조선에 보물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예, 있죠. 그 보물이 뭐입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목이 조선의 보물이요. 그러니까 가등청정이 깜짝 놀고 아니 왜 내 목이 조선의 보물이냐 이러니까 아니 당신이 우리나라를 침범해서 이렇게 초토화를 시켰는데 그래 당신의 목을 가져가면 나라에서 큰 상금도 줄 뿐만 아니라 나라에 큰 충신이 되고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니 이보다 더 큰 보배가 어디 있어. 이러니까 이 사람이 뭐 감담이 서늘해져 가지고 사람이 이 스님 보통 스님이 아니구나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일본 놈들이 물러갔어. 물러갔는데 우리나라가 포로도 많이 가 있고 그 전쟁이 끝났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고대전에서도 요즘도 그게 남북한이 6.25 전쟁 하고 나면 그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회담을 해야 되잖아요. 전쟁을 마무리 짓는 데 대해서. 그 마무리 짓는데 뭐예요? 우리가 피해국이니까 답답한 게 우리 쪽이니까 일본에 가가지고 협상해서 뭔가 전쟁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삼행스님이 해인사에 있다가 저 묘양산에 계시는 당신의 서성인 서산이 죽었어. 죽어서 장례 치르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해인사에서 묘양산까지 가려 그러면 서울을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서울을 지나가는데 소문이 난 거야. 임금한테. 이거 삼행스님이 지금 앞으로 지나간다. 그러니까 급하게 사람을 보내고 불러가지고 뭐예요? 교지를 내려서 일본에 통신사로 갔다 오라고. 그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 나라 일이 더 급하다 해갖고 장신 서성의 장례도 못 치르고 가가지고 협상을 해서 그 우리나라에서 잡혀간 포로들을 다 데리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가서 그 데리고 왔는데 그때 재미있게도 포로로 간 사람들 중에서 안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도공들이 안 한 거야. 왜 도공들이 안 왔느냐? 한국에 오면 쌍놈 대접 받는데 그 당시 일본에는 가니까 그동안에 몇 년 사이에 일본에서 그 도공들을 얼마나 흉성하게 대접을 했는지 한국에 가봤자 뭐 별 볼 일 없는데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 정착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 도자기 나라가 됐다. 그래 그 석이 한국에서 건너간 도공들 그 후손들이 지금도 계속 지금도 도공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수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도자기를 만들어내고 지금 살고 있는 건데 그런 이제 삼행스님 그래 이제 삼행스님도 많은 기록을 남겼지만 사실 이순신처럼 아주 매일같이 일기를 써서 기록을 남기지는 못한 거야. 그런데 이순신은 뭐 했어요? 매일같이 일기를 써서 난중일기라고 하는 거 일기를 써가지고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은 전쟁에 가장 형력한 공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가장 확실한 자기 기록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연구하는데 제일 중요한 1차 자료는 뭐예요? 이순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순신이 자기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면 자기 다 잘했다고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고 기록을 남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순신이 다 잘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 지금 역사학자들이 그 추정하기를 원균이하고의 관계에서 원균이가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기록한 것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이순신 장군은 그 원균을 막 아주 나쁜 놈으로 흉측하고 막 아주 천하무도한 놈으로 기록을 해놓거든.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그걸 뭐 보고 원균은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원균이 나쁜 놈이기는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기록한 것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하면 동일한 사건 우리가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일한 사건도 조차도 기록하는 사람의 해석이야. 이게
해석이요. 역사락하는 거는. 그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우리 시대의 역사, 그게 뭐예요? 우리 시간이 그래서 하니까 다 얘기를 안 하는데 5월 16일 날 총을 들고 일어나서 한강 다리를 넘어갔고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 이 박정희는 이걸 5.16을 뭐라고 합니까?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혁명. 이게 이제 혁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혁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박정희 세력들이 있고 지금도 그 딸인 박근혜가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들은 지금도 혁명이라 하지만 우리가 공식적인 기록은 이거는 혁명이라고 안 하는 거야. 쿠데타라고 하죠.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놓고도 어떻게 돼요? 한쪽에서는 쿠데타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혁명이라고 하는 거야. 해석을 달리 하는 거예요. 전혀 입장이 다른 거야. 똑같은 5월에 일어난 5.18.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는 역사적 공식으로는 이거는 쿠데타라고 하지만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공식적 그거는 이게 5.18이 뭐입니까? 민주화 운동이라 이러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민중의 난동으로 보거든. 난동. 막 심지어는 북한에서 몇백 명이 800명의 무슨 특수부대 대원들이 넘어와가지고 그래갖고 총 들고 그 개헌군을 죽였다고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야. 이제 이게. 그게 전혀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도 다른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다른 해석을. 그래 같은 시대에 같은 사건을 경험 가지고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바꿔서 이제 멀리 이제 저 신라시대 때 일어났던 일 또는 무슨 고려시대 때 일어났던 일 조선시대 때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역사를 가들이 연구를 하고 해석을 하면 동일한 해석이 나오겠어요? 전혀 입장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이제 아까 식민사관이 있고 민족사관이 있다고 이랬잖아요. 식민사관 이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역사관이 있었느냐. 이 한문으로 이거는 쓸게요. 이게 일사자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4대 사관이 있어. 4대 사관. 이 4대 사관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소수민족이고 우리는 약소민족이다 이거야. 작은 나라다 이거야. 그러면 어디에요? 큰 나라는 어디입니까? 중국인 거야. 그 중국을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당에서 글을 배울 때도 조선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고 통담인이 일사는 그 역사책을 옛날 서당에서 배웁니다. 그게 중국 역사책이야. 중국. 우리 역사는 중요하지 않는 거야. 중국 역사가 중요하죠. 중국 역사를 배우는 거야. 중국. 그거 하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이 4대 사관. 이 4대 사관의 가장 심각한 오류는 뭐냐? 이게 보나님들한테 이렇게 재미가 있을런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메모해온 거 아는 걸 가지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들어만 놔요. 기자조선이라는 게 있어요. 기자조선. 그러면 기자조선 앞에 뭐예요? 당군조선이 있어요. 근데 고려 때 이 묘청이라고 하는 스님이 개성에 있는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자. 그래서 천도설이라 그래요. 그 수도를 옮기는 걸 조선시대에는
그걸 참 저 옛날 고대사에서는 그걸 천도라 그러는데 그 천도를 하자 평양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그 평양 천도설을 서경 천도설이라 그래요. 그걸 이제 그 평양을 서경이라고 하는데 그걸 주장했던 묘청이 그게 하고 그걸 그렇게 수도를 옮기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김부식이라는 사람이야. 그 두 사람이 대결했고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뭐 얘기를 하려고 하면 복잡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묘청이 졌어. 그러니까 김부식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걸 사대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대사관. 이 사람이 그걸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역사책을 새로 쓰는 거야. 조선의 그 우리 한반도의 역사를 새로 쓰는데 그게 뭐예요? 사기라고 하는 삼국사기라고 하는 이제 삼국사기를 썼어요. 이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기자조선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자라는 사람이 뭐냐? 중국에서 건너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 그걸 고려시대 이후에 조선시대에도 이건 완전히 철칙으로 믿었습니다. 어느 날 이 기자조선은 역사에 존재하지 않은 거야. 이건 허구야. 허구맹랑한 거짓말이야. 이거 없는 거예요. 역사에. 그래 판명이 났어요. 이게 진짜라 할 것 같으면 어떤 기록이 있고 저 중국의 기록이 있던다 뭐니 있던 그것까지 아니더라도 유물이 나와야 되는 거야. 어떤 땅을 파면은 기자조선이 있었던 그 기자조선의 유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출토돼야 되는데 없어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허무맹랑한 김부식이라든가 이 일파들이 만들어낸 허무맹랑한 기자조선 거짓말이고 우리도 어릴 때 학교에서 배울 때는 기자조선을 배웠거든요. 그게 국사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는 나도 그래 이걸 따릅니다. 이거 없던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대사관에 대칭돼서 민족사관으로 나온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이 동명성왕기라고 하는 걸 써요. 그걸 서사시인데 아주 잘 돼 있는 좋은 시예요. 그걸 쓰고 그게 영향받아 가지고 누가 또 하는 게 뭐예요? 일현이라고 하는 스님이 삼국유사를 쓰는 거예요. 유사. 이 유사에 그래 지금 어느 날 그 삼국유사에는 기자조선 이런 거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당군조선이야. 당군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이 당군조선의 기록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역사적 사서로서의 가장 오래된 기록은 이게 유일한 거예요. 그리고 자세하게 돼 있어. 좀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 이래 돼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현 스님의 삼국 유사다 하는 겁니다. 이제 이만큼 얘기하고 시간이 그러고 이제 다 됐으니까 마무리하는 뜻에서 이 역사는 끊임없이 혁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고 그 혁명을 반대하는 세력을 보수 세력이라 하고 혁명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세력을 진보 세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그 시대를 지배하는 세력은 보수 세력이 지배해요.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같은 데도 보면 그렇고 다 그래요. 미국에도 정당이 있는데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습니다. 그 공화당은 보수당이야. 민주당은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도 정도의 진보당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 당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은 약간 개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돼 있는 당인데 그래서 그게 역대 대통령이 나오는 거 집권 거석으로 보면 역사로 보면 공화당이 계속 집권하고 민주당은 집권 거석이 별로 흔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도 보면 그 헌정사라고 해서 8.15 이후에
이제 우리가 헌정이 되고 그 대통령을 이제 선출해서 하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를 민주공화국을 설립한 이래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야당인 민주당이 집권을 한 거는 대통령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한쪽에서만 지금 수십 년 동안 해오잖아요. 해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나라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혁명을 이끌어내고 뭔가를 하려는 것은 뭐냐? 이 혁을 이끌어내는 당은 뭐냐면 민주당 쪽에서 해오는 거다. 근데 재미있는 걸 한번 또 내보는 게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는 이 오늘날 이제 헌법을 개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혁명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민중이 일어나고 이제 그석은 하면 헌법을 개정하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재헌을 한 1948년도에 재헌이 되고 난 뒤에 그 헌법이 뭐 한 7번인가 8번인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 동안에 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쿠데타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쿠데타에 의해서. 그러면 쿠데타에 의해서 이제 바뀌면 그게 이제 뭐예요? 일종의 말해서 그석이 그 이름 뭐이고 이승만이가 삼성 개헌을 하는 거 이런 거 다 하나의 쿠데타거든. 그러고 박정희 또 삼성 개헌하고 또 박정희가 5.16하고 삼성 개헌하고 유신하고 박정희는 그 헌법을 3번 바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렇게 하고 또 전두환이가 와가지고 또 헌법을 바꿨잖아요. 바꾸는데 그 중에 혁명이라고 하는 명칭을 공식으로 역사의 기록으로 혁명이라고 남는 건 딱 2번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4.19에 의해서 헌법이 바뀌었어. 그리고 6월 10일 그걸 이제 일종의 뭐 6.10이라고도 하지만은 그게 그 6월 항쟁이라고 그러죠. 6월 항쟁. 그래갖고 그 노태우 그 뭡니까 뭐 6.29 선언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헌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번 있었어요. 2번. 그래서 그 후에 몇십 년 동안에 헌법이 그렇게 바뀐 것을 그것만을 역사의 공식적 기록으로는 이거는 내가 뭐 어떤 거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편파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그 헌법 참제 역사에 기록되는 정식 명칭이 그래요. 그래 그게 이제 혁명이고 나머지는 다 쿠데타야. 쿠데타 그냥. 그런데 그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제 뭐 임효림의 역사관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그것도 좀 한번 좀 얘기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느냐? 아까 역사는 현재의 해석이다. 그래서 내 역사관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단재 신채호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민족에게는 아주 불멸의 역사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무슨 역사관을 갖고 있냐면 아와 타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싸움. 그걸 역사라고 했어요. 나와 남. 그 한문으로 보면 아는 나를 지칭하는 거고 타는 남을 지칭하는 건데 그래서 아와 타의 투쟁을 역사라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뭐 그 역사관을 내가 젊은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 하는 게 그 나는 어떤 역사관을 가냐면 역사는 해석이다. 해석. 철저하게. 그래 자기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앞에 있는 그 역사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중의 봉기를 혁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걸
민중의 난동이라고 기록하는 사람도 있듯이 그렇게 각기 다른 해석을 하게 되는 거다. 가치관에 따라서. 그래서 역시 뭐예요? 이 주역에서도 이런 캐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역사학하는 것은 국가만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회만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개인의 삶도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아무도 시골에서 그냥 평생 태어나고 농사만 짓다가 동구밖도 못 나오고 내가 살아 하더라도 그것도 나의 개인사인 거야. 내가 한 사람의 개인으로. 그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듯이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너는 그러면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냐, 너는 삶을 사는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 이런 물을 때 그 사람이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는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은 못하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들어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자기 삶을 규정짓는 가치관이 있어요. 가령 어떤 사람이 그잖아요. 뭐 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인생은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죠. 그래도 아무래도 나쁜 짓 하고 살았어 되겠습니까? 착하게 살아야죠. 그럼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인 거예요. 예. 아이고 그 아무리 그래도 그게 그 남한테 해코지는 안 하고 살아야죠. 예. 그래도 뭐 우리 어머니들이 뭐 그러잖아요. 옛날에 뭐 보면 시골에 노인네들이 보면 뭐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래도 뭐 작은 거라도 좀 좋은 일을 하면 다 그게 공덕이 쌓이는 법인데 그 자손한테는 그게 해가 안 가도록 하려면 공덕을 쌓아야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 그런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많이 배운 지식인 가운데서도 어떤 가치관으로 사느냐? 인가가 뭐야? 뭐 말라 죽은 거야? 우선에 이기고 봐야 돼. 우선에 뭐 내 걸 만들고 봐야지. 부정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도 그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내가 한 가지를 이거는 그냥 들어두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이 맹시행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맹시행단. 그 어디 여기 천안에 있는데 천안 지역에 맹시행단이라는 데 있어요. 근데 여기를 한번 가봤어요. 이 맹시행단이라는 데는 어떠냐면 조선 시대에 유명한 선비가 세 사람 있었다 할 수 있고 두 사람 있었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세종대왕 때 황이라고 하는 정성 아주 유명하잖아요. 황희정성. 그 사람과 더불어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고 뭐 이름이 또 하나 이름 뭐예요? 권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황희는 영의정, 뭐 맹사성은 뭐 자의정, 또 권역이라는 사람은 우의정,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삼정성이야. 그 원래 정성이 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있는데 실제 이제 우리 역사에 보면 이 세 사람이 다 청백리로 알려져 있는데 근자의 학자들이 젊은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황희는 청백리가 아니다. 이 사람은 매우 현실 영합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실질적으로도 탄광오리에 가깝다. 아주 부정축제를 많이 한 사람이다.
이래 돼 있어요. 그 실제 그 석에 그 파주에 가면 내가 이제 파주에 그 보광사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 보광사에 있으면서 그 황희정성이 살았던 그 황희정성의 사당이 있는데 그 파주에 있어요. 그 방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호가 방촌이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가보면 그 터도 아주 잘 돼 있고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또 경치도 좋아하고 임진강 옆에 돼 있고 그 뭐 정자 이름이 뭐더라 뭐 무슨 잊어먹었네. 그 석이 있고 정자도 근사하게 이렇게 언덕 위에다 이렇게 딱 지어가지고 아주 근사하게 돼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맹시행단의 맹사성의 그 집에 가봤어. 그 행단이라는 데가 맹사성의 집이에요. 가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청백이야. 집에 가서 것도 그렇고 역사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청백이야. 그런데 가서 보니까 내가 이 재밌는 긴데 그 집에 이제 그 집도 매우 초라해. 딱 집이 그 묘하게 생겼던 요렇게 생긴 집이야. 이게 한문으로 공짜이잖아요. 요렇게 생긴 집, 요렇게 돼가지고 요게 이렇게 대천마루가 이렇게 있고 여기 방이고 요것도 방이고 요것도 방이고 이게 살림 집은 아니야. 내가 보니까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 여기 있고 집 구조가 이렇게 담이 이제 담 밑에 여기 이 맹시에 종손이 살고 있는 종택이 있어. 요게 이제 이렇게 대문이 이렇게 있더라고. 소설 대문으로 이렇게. 요게 이제 은행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은행나무 요걸 이제 은행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요걸 행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맹시 행단이라 그러는데 그 이런데 나무가 그 집은 터는 넓어요. 상당히 여기 우창한 아주 오래된 몇백 년 된 고목나무가 있고 그래. 그 근처는 멋지요. 멋진데 요 집은 이 마을에서 제일 가난한 집으로 찌그러지기 직전 집으로 그 기와도 그 옛날 그 세면으로 만든 기와 있잖아요. 그런 집으로 아주 형편없는 그런 조그만한 집이야. 이거는 소설 때문에 이 대문은 잘 돼 있어요. 이래 들어가면 계단 올라서 요걸 통해 이건 사람이 안 살고 있죠. 문화재로 지정돼 있으니까 이것도 문화재고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대문으로 쓱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 복간방에 있던 노인을 하나 쑥 나와가지고 시골 아주 전형적인 시골 촌도 나오지만 행단 좀 참배를 좀 왔습니다. 내가 이제 그러니까 그러세요. 구경하십시오.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예, 내가 21대 종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선 그 석의 역사를 빛낸 위대한 정성 맹사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청백리로 살아서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좀 재산이라도 물려줬으면 맹사성은 요 집에 살았더라도 후손들은 집을 고랬던 같은 집을 지놓고 살 거 아니에요? 이 집이 600년 이상 된 집이야. 요거 있어 그냥. 이 집도 크도 안 해요. 조만해. 그냥 야구지. 그러니까 뭐예요? 청백리로 살고 이 사람은 굉장히 우리가 보면 훌륭하고 참 깨끗하게 산 거 아니에요? 후손한테 재물을 물려주지 못하니까 몰락해가지고 집에서 훌륭한 사람이 계속 못 나온 거예요. 황희정성 밑에는 계속 그 벼슬 거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황시지가에서 조선 기록에도 보면 많이 나왔어요. 임진왜란 때도 그게 그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그 통신사로 정탐하러 가거든요. 그 갈 때 그게 정사 통신사 중에서 이제 정사가 있고 부사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기록관이 있고 뭐 이래 있잖아요.
그 정사로 간 사람이 황희정성의 손자거든. 그런데 그러면 아니 청백리로 깨끗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가문이 몰락해 버리잖아요. 그게 과연 좋은 긴가? 아니면 조금 부정하더라도 일제 때 친일 하더라도 친일 해가지고 보니까 다 뚱뚱거리고 하고 뭐 조선일보도 운영하고 뭐 또 운영하고 뭐 동아일보도 운영하고 뭐 또 하고 재벌로 그냥 뚱뚱해 한국 사회를 지금 일제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수십 년, 100년 가까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제 때만 그렇게 했나?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뭐 노론에 우리 한국 그석을 사회를 300년, 400년 동안을 지배하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긴가? 참 역사를 보는데 이 택화혁이라고 하는 개 앞에서 우리가 엄중하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요. 그래서 깨끗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참 기회가 왔을 때 자손이 그래도 좀 허리 펴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뭔가 해놓고 사는 게 좋다.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그냥 3대를 부자로 사는 게 없다 이렇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분 명문대가는 수백 년 동안은 명문대가야. 계속 명문대가로 살고 몰락한 사람이 한 번 다시 명문대가로 올라서기는 수백 년이 걸려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게 인간의 삶이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을 세습하고 살고 부자는 계속 부자를 세습하고 살게 돼 있는 것이 돼 있어요. 그 속에 과연 바뀌는 게 뭐냐 이거야. 혁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예.